그날 아내의 등에는 씻을 수 없는 굴욕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두가 비겁하게 웃고 있던 송년회 밤. 저학력 흑수저라고 쓰인 노란 딱지 하나가 그녀의 평생을 바친 노력을 비웃으며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내의 피눈물을 목격한 존재감 없는 남편 강 과장.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지난 7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온 것이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장과 대한민국 1%를 주무르던 천재적인 두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쌓아올린 평범함이라는 성벽을 부수고 짓밟힌 정의를 되찾기 위해 다시 칼날을 갈아온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가산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를 빠져나오는 수만 명이 인파 속에는 유독 눈에 띄지 않는 한 남자가 섞여 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무채색 서류 가방을 들고 적당히 구부정한 어깨로 인파를 헤치는 그의 이름은 강진혁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넥스 글로벌 기획팀의 강 과장이라고 부르지요. 그는 이 거대한 빌딩 숲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속품 같은 존재입니다. 오전 8시 50분 사무실에 도착한 진혁은 가장 먼저 탕비실에 들러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가 갈리는 기계적인 소음 속에서 그는 창밖의 회색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하지요. 그의 책상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제 서류는 날짜별로, 필기구는 크기별로, 심지어 모니터의 각도까지 자로 잰 듯 반듯합니다. 동료들은 그런 그를 두고 지나치게 꼼꼼해서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수군대지만 진혁은 그저 빙그레 웃어 보일 뿐입니다. 강 과장님,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어때요? 새로 생긴 식당이 있다던데. 기획팀의 활력소인 김 대리가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진혁은 안경테를 슬쩍 밀어 올리며 부드럽게 대답하지요. 아, 김 대리님. 저는 오늘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김 대리는 아쉽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섭니다. 진혁은 다시 모니터 속 엑셀 시트에 집중합니다. 숫자들이 빼곡한 화면을 보는 그의 눈빛은 사무실에서의 흐릿한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진혁에게 이 정도 분량의 데이터 분석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국내 최대 기업인 제일그룹 전략기획실의 핵심 브레인이었지요. 최연소 부장 승진을 앞두고 모두가 그를 차기 CEO 후보로 점찍었을 때 진혁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거대한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거든요. 정의감이라기보다는 오차를 용납하지 못하는 천재적인 완벽주의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을 감행했고 결과는 참혹했지요. 한순간에 배신자로 낙인 찍혀 업계에서 매장당하다시피 쫓겨났습니다. 그때 진혁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 유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지하 단칸방에서 술로 밤을 지새우던 진혁에게 유나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지요. 진혁 씨,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틀린 걸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주 작고 평범하게. 유나의 그 한마디가 진혁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지우고 학벌도 낮춰 잡았습니다. 강 과장이라는 평범한 가면을 쓰고 아내와 같은 회사인 넥스 글로벌에 입사했지요. 아내는 격리팀 대리로, 그는 기획팀 과장으로. 두 사람은 사내 커플로 만나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가산동의 작은 빌라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혁은 지금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수조원대의 자금을 주무르던 과거보다 아내와 함께 퇴근길에 떡볶이를 사 먹는 지금이 훨씬 소중했으니까요.
오후 2시 사무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복도를 울리더니 기획팀 문이 벌컥 열립니다. 박성훈 상무입니다. 사장의 조카이자 이 회사의 아나무인으로 통하는 인물이지요. 박 상무는 진혁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기획서 한 뭉치를 툭 던집니다. 강 과장, 이게 뭐야? 시장 분석이 왜 이래? 이래서 지방대 나온 애들은 안 된다니까. 논리라는 게 없잖아, 논리가. 진혁은 묵묵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획서는 박 상무가 억지로 수정한 결과물이지만 진혁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부족한 부분 다시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완? 야, 너 같은 놈한테 월급 주는 게 아까워. 머리가 안 돌아가면 발이라도 뛰어. 내일까지 제대로 안 가져오면 알지? 박 상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진혁의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시선이 꽂히지만 진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만약 지금 그가 본 모습을 드러낸다면 박 상무 따위는 단숨에 숨도 못 쉬게 만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진혁은 참습니다. 소중한 아내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는 기꺼이 바보가 되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진혁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사내 공지가 떴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기획팀과 격리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지요. 평소 박 상무는 격리팀 직원들을 비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 직원들을 상대로 한 모욕적인 발언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지요. 진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격리팀 사무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유나가 동료들과 함께 곤란한 표정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저녁 퇴근길 진혁과 유나는 평소처럼 지하철역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지요. 유나의 안색이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진혁 씨 들었지? 이번 송년회. 박 상무님이 오신 데서 다들 걱정이 많아. 진혁은 유나의 찬 손을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끌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유나야.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냥 평소처럼 조용히 있다가 오자.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진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유나는 사실 자신이 학벌 때문에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을 진혁에게 숨겨왔습니다. 진혁 역시 아내를 위해 자신의 천재성을 숨기고 살아왔지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이 평온한 거짓말들이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혁은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회사 내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지요. 화면에는 박 상무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그저 습관처럼 정보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었지요. 하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박 상무의 비리 수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진혁 씨 앉아요? 욕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나왔습니다. 진혁은 재빨리 노트북을 덮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아, 잠시 메일 확인 좀 했어요. 이제 자야지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웃음만큼은 지켜주겠노라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밤 자신이 그토록 억눌러왔던 괴물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야만 하는 사건이 벌어질 줄은 말이지요.
넥스 글로벌의 화려한 송년회 장소인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 진혁은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그의 손길이 평소보다 무거웠지요. 아내 유나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폭풍 전의 마지막 평화라는 것을 진혁은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사이로 박상무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그 목소리가 말이지요. 진혁은 심호흡을 하며 연회장 문을 밀었습니다. 7년 동안 굳게 닫아 걸었던 자신의 서랍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고가의 와인 향과 사람들의 기름진 웃음소리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수백 개의 크리스털 잔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로 반짝였지요. 기획팀과 격리팀의 합동 송년회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성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연회장 상석에는 박성훈 상무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고가의 위스키를 몇 잔 들이켰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옆에 앉은 비서실 직원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진혁 과장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아내 유나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나는 격리팀 직원들과 함께 앉아 박상무의 농담이 터질 때마다 기계적인 웃음을 내뱉고 있었지요. 그녀의 꼿꼿한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냘파 보여서 진혁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박상무가 갑자기 잔을 내려놓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잦아들었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박상무의 입에서 나올 누군가를 향한 화살을 감지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자, 다들 주목. 매년 하는 따분한 시상식 말고 오늘은 특별히 자기소개 게임을 한번 해보지. 내가 돌아가면서 사람을 지목할 텐데 그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면을 라벨지에 써서 등에 붙여주는 거야. 어때, 재미있겠지? 박상무의 말에 여기저기서 억지 웃음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게임이 아니라 공개 처형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상무는 비서가 건네는 노란색 커다란 라벨지와 굵은 매직을 흔들며 연회장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리들에게 만년대리, 술고래 같은 단어를 붙여주며 낄낄거렸지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료의 등에 붙은 굴욕적인 단어를 보고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의 발걸음이 유나가 앉은 테이블 앞에 멈추는 순간 진혁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상무는 뱀 같은 눈빛으로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 격리팀 이유나 대리. 이 대리는 우리 회사에서 참 독보적이야. 학벌도 그렇고 사는 수준도 그렇고 우리 회사의 격을 좀 떨어뜨린달까? 자, 이 대리한테는 이게 딱 어울리겠네. 박상무는 매직을 든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각거리는 불길한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요. 그는 이내 라벨지를 뜯어 유나의 분홍색 블라우스 위, 그녀의 가냘픈 등 한가운데에 거칠게 붙였습니다. 지방대 흑수저 출신. 하하. 너무 정확하지 않아? 이게 팩트잖아, 팩트.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상무가 박장대소를 터뜨리자 눈치를 보던 주변 간부들이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연 회장 전체가 비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진혁만이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등에 붙은 노란 라벨지는 마치 낙인처럼 번뜩였고 그 속에 지방대 흑수저라는 글자는 진혁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유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고 박상무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술잔을 던지듯 흔들었습니다. 야, 이대리, 농담도 못 받아? 이래서 수준 낮은 애들은 안 된다니까.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7년 전 제1그룹의 호화로운 회의실 풍경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당시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고 그는 그걸 참지 못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가 사라진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상무의 측근인 김 부장이 진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 과장, 어디 가나? 상무님 기분 좋으신데 자네까지 찬물 끼얹을 텐가? 그냥 앉아서 술이나 마셔. 김 부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김 부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흐릿하고 순종적인 강 과장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김 부장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진혁은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김 부장을 지나쳤습니다. 연회장 밖 호텔 복도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진혁은 화장실 앞 세면대에서 거칠게 세수를 하며 흐느끼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 등에 붙은 라벨지를 떼어내려 애쓰고 있었지만 강력한 접착제 때문에 블라우스 원단이 상할까봐 제대로 힘도 주지 못하고 있었지요. 진혁은 다가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 모욕적인 라벨지를 떼어내 손 안에서 뭉개버렸습니다. 진혁 씨, 나 너무 창피해. 사람들이 다 웃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 학력이 우리 부모님 가난한 게 여기서 그렇게 죽을 죄야? 유나는 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평범함을 선택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아내에게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는 유나를 달래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한편에서 취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상무와 그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박상무는 비틀거리며 진혁의 차 앞으로 다가와 보닛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어이 강 과장, 마침 잘 만났네. 너희 마누라 데리고 가는 거야? 야, 강 과장 너도 참 불쌍하다. 그런 여자랑 살면서 자존심도 안 상해? 아, 끼리끼리 만난 건가? 너도 사실 별거 없잖아. 박상무는 차 유리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시트를 꽉 붙잡았습니다. 진혁은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상무를 정면으로 응시했지요. 어둠 속에서 진혁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상무는 순간 소름이 돋았는지 멈칫하더니 이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그 눈빛은? 죽고 싶어? 야,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올 생각 마. 내가 너랑 내 마누라 둘 다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박상무가 가래침을 뱉고 사라진 뒤에도 진혁은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유나는 울음을 그쳤지만 절망적인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괴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숨겨온 그 천재적인 두뇌와 냉혹한 분석력은 이런 순간을 위해 신이 남겨둔 마지막 무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아내를 먼저 침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불을 끈 채 홀로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된 제1그룹 전략기획실 시절의 기밀. USB와 도쿄대 수석 졸업장이 환청처럼 그를 불렀습니다. 7년 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패배했고 도망쳤지요. 하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아내가 있고 잃을 것이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노트북을 켜고 넥스 글로벌의 보안망을 우회해 메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소리 없이 하지만 전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였지요. 화면에는 박상무의 최근 3년간 결제 내역과 법인 카드 유용 증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진혁의 눈은 숫자의 바닷속에서 박상무의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오차를 포착해냈습니다. 박상무가 믿고 있는 사장과의 친인척 관계, 그것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덫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혁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휴대폰을 들어 전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박성훈 상무의 배임 및 횡령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장님을 포함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후 진혁은 창밖의 차가운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강 과장이라는 허물을 벗어던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리고 정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두었던 자신의 날카로운 칼날을 다시 꺼내들기 위해. 밤의 어둠은 깊었지만 진혁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장의 무대는 이제 거대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간밤에 내린 진눈깨비가 도로 위에 얼어붙어 사람들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지요. 강진혁 과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커피 향이 아니라 살얼음판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와 눈이 마주칠세라 서둘러 고개를 돌렸고 사무실 안의 공기는 진혁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상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내에는 진혁과 윤아가 박상무에게 대들었다가 퇴사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요. 오전 9시 정각 인사팀의 김 팀장이 진혁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 잠시 회의실로 좀 가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대기발령 및 권고사직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차마 진혁의 눈을 보지 못하고 서류 끝을 만지작거렸지요. 강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상무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건 제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사인하고 나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버티다가 징계 해고라도 당하면 다른데 재취업도 힘들어집니다. 진혁은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제1그룹에서 쫓겨날 때 보았던 그 비겁한 종이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상무님이 제 아내에게 가한 모욕에 대해 항의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됩니까? 강 과장님,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조직이에요. 상사와의 불화 자체가 근태 불안정이고 조직 부적응입니다. 게다가 이윤아 대리님도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진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격리팀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격리팀 사무실 구석, 복사기 바로 옆에 윤아의 책상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쓰던 파티션도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된 채 윤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그녀의 앞에는 도저히 하루 안에 끝낼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영수증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전형적인 보복수단, 이른바 벽보기 근무였습니다. 유나야. 진혁의 부름에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혁 씨, 나 괜찮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걱정만 해. 나 때문에 회사 그만두면 안 되잖아.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분류하는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평범함이라는 가면이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최 전무의 방을 찾았습니다. 최 전무는 진혁의 성실함을 높게 평가하며 아껴주던 유일한 임원이었지요. 최 전무의 방 안은 난초 향기가 가득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진혁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런데 이번엔 박상무가 선을 넘었어. 사장님도 조카 편을 드시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그냥 이번 기회에 아내랑 같이 쉬면서 다른 길을 알아봐라. 내가 위로금은 좀 더 챙겨주마. 전무님,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박상무님이 저지른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혁아,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이기는 놈이 정의인 거지. 너도 도쿄대 수석 졸업장 같은 거라도 있으면 모를까 지방대 나온 평범한 과장이 뭘 어쩌겠니? 그냥 잊어라. 지방대 나온 평범한 과장. 최 전무의 그 한마디가 진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쓴 가면을 보고 그를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진혁은 복도를 걸어 나오며 실소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더 정교해졌고 힘없는 자들의 저항은 더 무력해졌을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상무는 아예 기획팀 사무실로 찾아와 진혁의 책상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어이 강 과장, 아직도 안 나갔네? 낫가죽이 참 두껍다니까. 이왕 나가는 거 좋게 나가지 왜 추하게 버텨? 아, 아내가 걱정돼서? 걱정 마. 이 대리는 내가 특별히 더 관리해 줄 테니까. 박상무의 비릿한 미소와 비겁한 말들이 사무실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니터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진혁은 박상무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지금은 말을 뱉을 때가 아니라 독을 품어야 할 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퇴근 시간 진혁과 유나는 말없이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유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소매를 붙잡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이제 회사 못 가겠어.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박상무님이 내 등에 그 딱지를 붙일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다들 그냥 보고만 있었어. 진혁 씨, 우리 그냥 도망갈까? 그냥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가서 우리끼리 살까? 진혁은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코트깃에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진혁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는 눈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박상무 같은 자들에게 쫓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자신의 무기를 꺼내 들기로 말입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진혁은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흐릿한 강 과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넥스 글로벌의 재무 데이터와 박상무의 법인카드 내역을 다시 한번 훑어내려갔습니다. 7년 전 제일그룹의 비자금을 파헤쳤던 그 날카로운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치던 진혁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K-컨설팅. 박상무가 매달 수억 원씩 용역비를 지급해온 유령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진혁은 이 회사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해킹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지만 그는 과거 국세청, 전산망 설계에 참여했던 천재적인 보안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소리 없이 날아다녔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진혁은 박상무의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K-컨설팅은 단순한 유령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장조차 모르게 박상무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회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빨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금의 일부가 경쟁 업체의 리베이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상무는 회사의 조카가 아니라 회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암세포였던 셈이지요. 진혁은 화면에 뜬 계좌 내역과 이메일 기록들을 하나하나 PDF로 저장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책장 구석에 놓인 평범한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뒷면을 뜯어내자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낡은 USB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제1그룹 최연소 부장 시절 자신의 이름, 석자가 찍힌 명패와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장이 디지털 데이터로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진혁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력서와 박상무의 비리 보고서를 하나의 파일로 합쳤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넥스 글로벌 정상화 및 박성훈 상무 횡령 배임 고발장. 이제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진혁은 잠든 유나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내일부터는 울지 않아도 돼. 내가 당신의 자존심 다 찾아줄게. 진혁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전무와 사장, 그리고 감사팀장에게 예약 이메일을 설정했습니다. 발송 시간은 내일 아침 8시 30분. 전 직원이 출근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넥스 글로벌의 생존을 위한 최종 보고서 강진혁 드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차가운 새벽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진혁은 거울 앞에 서서 수염을 깨끗하게 깎고 가장 날카롭게 각이 잡힌 화이트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한 어깨를 펴고 안경을 고쳐 쓴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만년 과장의 나약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3장의 무거운 위기는 이제 4장의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넥스 글로벌의 역사가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가산 디지털 단지의 고층 빌딩들이 일제히 숨을 몰아쉬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넥스 글로벌의 사무실 곳곳에서는 컴퓨터 전원이 켜지는 소리와 함께 메신저, 알림음이 새떼의 울음소리처럼 연달아 울려 퍼졌지요. 전 직원의 메일함에 도착한 넥스 글로벌의 생존을 위한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메일은 고요하던 사무실을 단숨에 벌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 속 내용을 읽어내려갔고 이내 곳곳에서 짧은 탄식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요. 7년 동안 먼지 쌓인 서랍 속에 봉인되었던 진혁의 날카로운 지성이 세상 밖으로 쏟아진 순간이었습니다. 진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걸음걸이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지요.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그의 어깨가 활짝 펴져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깊고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단단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무시하던 김대리가 엉거주춤 일어나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은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지요.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짐을 싸라는 권고사직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성훈 상무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진혁의 자리로 달려와 책상을 쾅 내리쳤지요. 강 과장, 이 미친 새끼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메일 뭐야? 감히 내 이름을 들먹여? 너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갈 줄 알아. 박상무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상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전체에 뚜렷하게 전달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허위인지 아닌지는 감사팀과 검찰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상무님. 아, 참고로 메일에 첨부된 K-컨설팅의 해외 송금 내역은 제가 직접 금융, 보안망을 통해 교차 검증을 마친 자료들입니다. 오차는 0.01%도 없습니다.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너 정체가 뭐야? 박상무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칠 때 감사팀 직원들과 함께 사장님이 직접 기획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은 더없이 엄중했지요. 사장님은 손에 든 태블릿 PC를 박상무에게 내밀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상무, 지금 당장 사장실로 와. 강 과장, 아니. 강진혁 씨도 같이 오십시오.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들 직접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진혁은 4층 격리팀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내 유나가 서 있었지요. 유나는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유나를 향해 아주 살짝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라는 무언의 약속이었지요. 사장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진혁은 준비해온 추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박상무가 갉아먹은 회사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경쟁사에 유출된 기술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완벽한 회생 전략이 담긴 넥스 글로벌 리빌딩 플랜이었지요. 사장님과 임원들은 진혁의 입에서 나오는 유려하고 논리적인 분석에 압도당했습니다. 한때 제일그룹의 미래라 불리던 남자의 천재성이 7년의 침묵을 깨고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강 과장, 아니 강진혁 씨, 자네 이력이 도쿄대 수석 졸업의 제일그룹 전략기획실 부장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과장으로 숨어지는 건가? 사장님의 물음에 진혁은 잠시 창밖의 회색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평범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평범함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힘으로 이 회사를 그리고 제 가족을 제대로 지켜보려 합니다. 회의는 정오가 지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박상무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사무실에서 격리되었고 그의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에게 더 소중한 성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장실을 나온 진혁이 4층 격리팀으로 내려갔을 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지요. 구석진 복사기 옆에 치워져 있던 유나의 책상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예쁜 꽃바구니와 함께 격리팀 동료들이 쓴 작은 쪽지들이 놓여 있었지요. 이 대리님 미안해요. 우리가 무서워서 모르는 척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 대리님은 우리 팀의 보물이에요. 기운 내세요. 유나는 동료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응어리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지요. 진혁이 다가오자 격리팀 김 과장이 머쓱한 표정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과장님, 아니 강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으로서 이 대리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네요. 진혁은 김 과장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용기 내어 사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기로 했지요. 아닙니다, 과장님.
다들 힘들었을 거 압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나 많이 아껴주세요. 진혁은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두 사람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화창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흙탕 같던 세상에서도 진실은 꽃을 피운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진혁 씨, 당신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제 당신의 정체가 다 알려졌는데 괜찮겠어? 다시 예전처럼 힘들게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 유나의 걱정 어린 말에 진혁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멈춰 섰습니다. 걱정 마, 유나야. 예전에 나는 혼자 싸웠지만 지금은 당신이 내 옆에 있잖아.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정의가 회사를 바꾸고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나는 믿어. 오후가 되자 회사 안에는 신기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경직되어 있던 위계 문화가 조금씩 유연해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지요. 박상무라는 거대한 암세포가 제거되자 회사의 혈액이 정상적으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혁은 기획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동료들에게 정중했고 아침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소중히 챙겼지요. 해질녘 진혁은 자신의 본부장실 창가에서 노을이 지는 가산동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빌딩 숲은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였습니다. 진혁은 책상 위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유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진혁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천재성이란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용기라는 것을요. 사장의 갈등과 상처는 그렇게 희망과 치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넥스 글로벌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진혁이라는 노련한 선장과 진실을 믿는 선원들과 함께 말이지요. 5장의 결말은 어떤 눈부신 미래를 그려낼까요? 진혁은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퇴근하는 이 길 위에서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벚꽃 잎이 가산 디지털 단지의 회색 보도블록 위로 눈처럼 흩날리는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넥스 글로벌의 전략 기획 본부장실 창가에 선 강진혁은 커피 잔을 든 채 그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던 이곳에서 그는 숨죽인 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미래를 일구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진혁의 책상 위에는 이제 권고사직 서류 대신 회사의 10년 후를 그리는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지요. 사무실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쳤고 회의실 안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토론이 오갔습니다. 박상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거친 자리에 서로를 존중하고 실력을 인정하는 건강한 문화가 뿌리내린 것이지요. 진혁은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본부장님, 이번에 제안한 신규 프로젝트 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서 수정해 봤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팀의 김대리가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진혁은 안경을 고쳤으며 김대리의 서류를 꼼꼼히 살폈지요. 김대리님, 이 지점의 분석이 아주 날카롭네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대로 진행해 보지요.
우리 팀의 실력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 든든합니다. 김 대리는 진심 어린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진혁은 그런 동료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의 천재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함께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후 무렵 뜻밖의 손님이 진혁을 찾아왔습니다. 7년 전 제1그룹 시절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보자 했던 최 비서였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중견 간부가 된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진혁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요. 강 부장님, 아니 이제 본부장님이시군요. 소식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강 본부장님의 소식을 접하시고는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의 일들은 모두 잊고 그룹의 핵심 전략을 맡아달라고 하십니다. 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수조 원의 자금을 주무르던 그 화려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지요. 하지만 진혁은 창밖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퇴근하는 아내 유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 비서님, 회장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제 대답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내와 저를 믿어주는 동료들과 함께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거대 프로젝트보다 소중합니다. 최 비서는 아쉬운 듯 했지만 진혁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혁이 찾은 행복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 했지요. 손님이 돌아간 후 진혁은 4층 격리본부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격리팀장이 된 유나가 신입사원들에게 회계 전표 정리법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예전에 그 위축되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신입사원의 말에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혁과 마주치자마자 꽃이 피듯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본부장님, 업무 중에 격리팀 방문은 사양인데요. 아, 팀장님의 결제가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어서요. 오늘 저녁 메뉴 결제 말입니다. 진혁의 농담에 격리팀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축복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함께 퇴근길에 올랐지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진혁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남편이자 동료로서의 걸음이었습니다. 진혁 씨, 가끔 꿈만 같아. 박상무가 내 등에 그 딱지를 붙였을 때 나는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딱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될 줄은 몰랐어. 유나가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주머니 속에서 작게 뭉쳐진 노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상무가 붙였던 그 라벨지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대답했지요. 그 딱지는 당신의 가치를 훼손한 게 아니라 당신 곁에 있던 괴물을 잠에서 깨운 것뿐이야. 유나야, 고마워. 당신이 내 옆에서 끝까지 나를 믿어준 덕분에 내가 다시 강진혁으로 살 수 있게 됐어. 아니야, 진혁 씨. 당신이 용기 내어 가면을 벗어준 덕분에 우리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거야. 당신은 정말 최고의 천재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천재.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가산동의 작은 빌라였지만 예전처럼 불안함이나 그늘은 없었지요. 식사를 마친 뒤 진혁은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쌓였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제1그룹을 떠나던 날 적었던 절망의 기록들이 빼곡했지요. 그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 빈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재성이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지나치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수석으로 졸업했다. 인생이라는 가장 어려운 과목에서 진혁은 일기장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나가 베란다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지요. 봄바람이 열린 창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진혁은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함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조차 오늘따라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지요. 진혁 씨, 우리 나중에 이사가게 되더라도 이 동네는 자주 오자.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서로를 지켜줬던 곳이잖아.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생기면 꼭 말해줄 거야.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지켰는지 말이야. 진혁의 말에 유나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단단한 형태였지요. 강진혁 과장으로 살던 7년, 그리고 강진혁 본부장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수많은 날들. 그는 이제 압니다. 화려한 지위나 높은 학벌보다 더 눈부신 것은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출근하는 평범한 일상의 위대함이라는 것을요. 가산 디지털 단지의 수많은 불빛 중 하나로 반짝이는 그들의 집에는 오늘 밤 그 어떤 별보다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진혁과 유나의 항해는 이제 막 돛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들의 앞날에 때로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북극성이 되어주는 한기를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가끔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을 안고 두 사람은 눈부신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산동의 밤이 깊어갑니다. 누군가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을 또 다른 진실들이 진혁의 이야기처럼 언젠가 세상의 빛이 되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터져 나오기를 바라며 두 사람의 길고도 짧았던 가면 무도회는 마침내 아름다운 막을 내립니다. 저녁 공기가 참 맑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하고 단단한 정의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강 본부장님도 이 팀장님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밝은 태양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본부장실 창밖으로 보이던 그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누군가의 꿈처럼 하나둘씩 반짝이며 깊은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마지막으로 방 안에 불을 끄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강진혁.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 한 점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 이 소박한 기적의 현장에서 한 남자의 성장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